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최근에 아마존이 역대급 M&A 뉴스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존 회사 기준으로도 역사상 세 번째랑 네 번째로 큰 엄청난 거대 규모의 딜이었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아마존의 역대 M&A들 이제 순위를 매겨놓은 건데 탑10을 이 중에 3등과 4등이 다 올해 얼마 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원 메디컬이라는 서비스를 3.9 빌리언에 그리고 아이로봇이라는 회사를 1.7 빌리언에 인수를 한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이 뉴스 하나하나 볼 때는 아 그렇구나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유심히 쳐다보다 재밌는 시나리오가 떠올라서 순살러 분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제 아마존이 이 회사들을 산 건지에 대해서 이제 저만의 뇌피셜, 이 순피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례를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면, 먼저 이 원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회사 이름은 원 라이프 헬스케어라는 회사죠. 원격 의료 업체입니다. 사실 아마존이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한 지는 이미 시간이 꽤 됐고 그 안에서 존재감을 키우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이번에 인수한 원 메디컬 말고도 사실 유명한 인수건이 필팩이라고 해서 이 온라인 약국을 인수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시그니파이 헬스라고 해서 아예 홈 헬스케어 플랫폼, 집으로 아예 의료진들을 보내주는, 원 메디컬이 원격 의료라고 하면은 시그니파이 헬스는 집으로 의료진을 보내주는 서비스 인수전에도 참전을 했었죠. 물론 이 인수전에서는 이 CVS는 미국의 대형 약국 체인인데 이 CVS에 패배를 해서 인수를 못하긴 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격 의료, 가정 방문 의료, 그리고 온라인 약국, 사실 다 영역이 다르죠. 그래서 헬스케어 밸류 체인 안에서 서로 다른 지점들을 다 하나씩 사서 연결을 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회사들 이름에서부터 일단 보이고요. 일단 원 메디컬 인수권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이 원 메디컬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원 라이프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상장돼서 거래되는 회사죠. 상장돼서 거래되는 주가 대비해서 75%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진짜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딜이 작년에 앤디 제시가 새로 CEO로 부임한 이후, 작년에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뒤로 물러나고 클라우드 분야 AWS를 담당하고 있던 앤디 제시가 아마존 전체 CEO로 취임을 했던 상황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처음으로 진행했던 대규모 M&A였고, 그래서 아까 온라인 약국 필팩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018년에 필팩을 인수를 하고 그 필팩을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2020년에 아마존 온라인 약국 사업을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직원 전용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인 아마존 케어라는 서비스를 미국 전역에 개방하는 형태로 영역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헬스케어의 핵심 자체가 이 1차 진료, 이 의료를 크게 뭐 1, 2, 3차로 나눴을 때 1차 진료가 실제로 환자를 대면하는 이 동네 소형 클리닉들, 그리고 2차 진료가 거기서 조금 더 큰 병원으로 보내지는, 그리고 3차 진료는 뭐 대학병원급으로 보내주는, 이런 식으로 뭐 1, 2, 3차 진료를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이 아마존 케어를 일단 핵심으로 삼아서 키워왔었어요, 아마존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아마존 케어라는 게 일단 1차 진료를 해야지 이 약을 팔든지 의료 서비스를 더 추가로 제공하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 야심차게 공개했던 아마존 케어 자체가 시장에서 별로 반응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아마존 케어라는 거의 차별점이 원격 진료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간호사가 가정 방문을 하는 건데, 이 간호 인력도 부족했고 인프라도 부족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게다가 팬데믹까지 더해지면서 사람 구하기도 진짜 어려웠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마존 케어라는 거는 이번에 아예 그냥 철수해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전문으로 하는 헬스케어는 이제 완전히 그냥 발을 빼버리는 모습이고, 대신에 이번에 인수한 원 메디컬을 통해서, 원 메디컬은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을 이제 모두 운영하는 업체다 보니까 이 원격 의료 업체지만 오프라인 의원을 180곳 정도 직접 운영을 하고 고객도 한 80만 명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이 원 메디컬을 인수를 해서 온오프라인을 한꺼번에 가져가는 이 세 판을 아예 짜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 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냐라고 보면은, 일반적인 1차 의원 수준의 진료 전 과정을 전부 다 커버하는 게 아마존의 목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웨어러블 기기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헤일로라는 이런 기기로 몸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아마존 케어가 없어졌지만 이제 뭐 원 메디컬에서 원격으로 진료를 하고 그 진료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마존 약국, 온라인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어나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1차 진료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이 원격 진료, 소비자 접점을 갖고 있는 이 원격 진료를 중심으로 아마존의 다른 헬스케어 서비스들을 다 통합시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이는 데이터들이 아마존의 클라우드인 AWS에서 또다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미 AWS를 이용해서 의료 데이터 분석을 엄청나게 활발하게 하는 중이고, 심지어는 아마존이 이제 버티컬 클라우드를 예전에 되게 싫어했다고 해요. 특히 아마존 새로운 CEO인 앤디 제시 자체가 아마존 클라우드 출신이잖아요. 클라우드 사업부에서는 사실 시장을 다 먹고 싶어 하지 이걸 버티컬로 쪼개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 트렌드는 이 버티컬로 쪼개서 하는 트렌드죠. 그래서 경쟁자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헬스케어에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존도 이 시장에서 영역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클라우드
클라우드 사업부와도 연관을 시킬 수 있는 이 헬스케어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럼 아마존이 헬스케어를 하고 싶다는 건 알겠는데 대체 왜 헬스케어 시장에 이렇게 목을 매냐 살펴보면은 이유는 단순하죠.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 미국 헬스케어는 시장이 이제 4조 달러, 뭐 단위가 아예 다르죠. 5천조, 6천조 원 규모의 엄청나게 거대한 시장이고, 그 중에서 이제 아마존이 파고 있는 1차 진료 시장은 한 25% 정도 됩니다. 1조 달러 규모의 시장인데, 팬데믹 이후에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올라간 상황이고, 비대면 진료도 더 익숙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존이 잘하는 온라인 영역에서부터 파고들 여지가 이제 생겨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아예 다음 먹거리로 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미국 의료 시스템 자체가 예전부터 비효율로 악명이 높은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개선을 하겠다라는 명분까지 시장에 던져줄 수 있으니까 아마존 입장에서는 이제 물이 들어올 때 빨리 노를 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아마존이 헬스케어에 집중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도 헬스케어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사례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케어 같은 원격 진료도 일단은 철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8년에는 아예 JP모건이랑 벅셔 해서웨이랑 손을 잡고 헬스케어 업체, 이 헤이븐이라는 헬스케어 업체를 세웠다가 이게 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정체성을 모르겠다라는 평가와 함께 아예 문을 닫았던, 뻘짓을 했던 이런 이력도 있었죠. 무조건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존이 어쨌든 엄청 진심을 담아서 돈을 지르고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의료업계에 진출을 하는 거를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도 좀 걱정하는 모습이 있고, 헬스케어라는 산업이 워낙에 거대하다 보니까 여타 빅테크 회사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같은 회사들도 헬스케어에 어떻게든 이제 발을 걸치고 그 안에서 뻗어나가기 위해 노력 중이긴 하지만, 아마존처럼 병원까지 다 직접 운영하는 기업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독점이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걱정하는 게 환자들의 정보 문제죠. 이미 소셜미디어들, 뭐 메타, 애플, 아니면 각종 기기들, 온라인 플랫폼들에서 재활용하는 것들에 거부감, 반감을 가지고 규제 당국에서도 반독점 관련해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존은 안 그래도 우리의 모든 쇼핑 정보와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 사용되는 이런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건강까지 직접 손을 댄다는 데서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좀 많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아마존 입장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마존 입장에서는 경쟁자들도 신경을 써야겠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경쟁자가 월마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존의 유통업 부문 경쟁자죠. 근데 딱히 유통만 경쟁하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양극단에서 시작을 했지만 서로 중간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3년 전부터 매장 내 의원을 설치를 해서 1차 진료에 도전을 해왔고, 각종 월마트 매장에 가면은 이제 조그만 클리닉들이 붙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게다가 그 전부터 월마트는 약국은 아예 월마트 안에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시너지가 많이 나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2021년에는 아예 원격 의료 업체를 월마트가 인수를 해서 올해 5월달부터 온라인 진료 서비스를 이미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그니파이 헬스 가정방문 의료 서비스 회사를 인수한 CVS나 아니면 또 다른 약국인 월그린 부츠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약국에 진출을 하고, 이제 원격 의료업 아니면 가정방문 의료업에 진출을 하고, 그리고 또 오프라인 매장들, 기존에는 약국 매장들이었다면 거기다가 클리닉 의사들을 배치를 하는 식으로 온 오프라인 거점들을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거대한 경쟁자를 말씀드리면은, 빅테크 분야에서는 구글이 되게 큰 경쟁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굉장히 뭐 여러 번 부침을 겪긴 했는데, 이번에는 미 FDA에서 이 식약청에서 주요 인사를 아예 영입해와서 글로벌 디지털 헬스 스트래터지 부서를 이제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 책임자로 꽂아 넣었죠. 그래서 구글이 앞으로 해나갈 디지털 헬스 사업에 대해서 규제기관들이랑 중간에서 이 물꼬를 잘 터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구글 헬스라는 이제 팀을 만든 게 2008년 이었는데, 처음 만들었을 때는 유저들이 본인 건강 상태를 직접 제공해야만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어서 호응이 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양한 바이오 벤처들에 이제 투자를 하는 식으로 헬스케어 분야의 존재감을 키워왔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도 계속 자본시장에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키우고 있는 베릴리 아니면 딥마인드 헬스, 이 딥마인드 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고로 유명한 딥마인드에서 헬스케어 부문을 따로 낸 거죠. 그래서 이 딥마인드 헬스 같은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키워오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웨어러블 기기 업체인 핏빗도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라는 이런 구글의 장점을, 이미 하드웨어를 깔아놓은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강점을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었고, 거기에 더해서 다양한 병원 체인들이랑도 연계를 해서 이 전자의료기록, EHR이라고 불리죠. 이 분야에서도 어쨌든 씨를 뿌려놔서 EHR과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한 다음에 개인 맞춤형 개인 건강 정보를 만들어내서 제공을 하겠다라는 서비스를 구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예 이 사전 진단부터 되게 깊은 수준의 소비자 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구글은 본진인 검색 엔진도 갖고 있다 보니까 병원 예약 서비스도 최근에 출시를 하면서 밸류 체인을 이 앞단부터 뒷단까지 촘촘히 연결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존과 부분마다 다 치열하게 경쟁을 할 걸로 보이고요.
이 헬스케어 얘기가 길어졌는데 헬스케어는 아마존의 3등, 역대 3등 M&A 건이었고 아마존의 역대 4등 M&A 건이었던 이 아이로봇, 이 로봇 청소기 회사를 빠르게 짚고 가면은 간단히 말해서 이 집안을 스캔해내는 기술을 샀다고 보면 됩니다. 아마존은 이제 IoT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려고 각종 IoT 기기들을 많이 팔고 있었죠. 그래서 스마트 스피커 알렉사부터 시작해서 초인종 스타트업 링도 인수를 하고 이번에는 로봇 청소기 회사인 아이로봇을 인수를 해서 이 집안 곳곳에 본인들의 기기를 깔아놓고 소비자 데이터를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거고,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런 초인종 회사인 링이라던가 아니면은 아마존의 알렉사 스마트 스피커와의 다른 점은 얘네들은 제자리에 정적으로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죠. 근데 이 청소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니까 집안 곳곳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확보하는 게 가능해질 거고, 근데 물론 이 역시도 아까 헬스케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개인정보 데이터 침해라는 이 사생활 침해라는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이슈 같고요. 그리고 이 IoT 분야에서도 당연히 구글이 경쟁자겠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홈 기기들, 스마트 스피커 당연히 있고 뭐 초인종, 온도계, 화재 경보 장치 뭐 별걸 다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참고로 작년에는 아예 ADT, 뭐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보안 업체죠. 이 ADT와 협약을 맺고 구글의 스마트홈 기기들을 ADT가 판매하는 디스트리뷰터의 역할에 이 파트너십을 맺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 안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 관련해서도 이 아마존의 브랜드들과 이 구글 네스트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헬스케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은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IoT 기기들을 통해서 소비자 데이터를 모은다, 그리고 여기서 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들한테 새로운 서비스를, 더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을 생각했을 때 하나 머릿속에 떠오른 이 생각이, 아마존이 펠로톤을 인수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라는 찌라시들, 이제 썰들이 돌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단순 찌라시는 아니고 정말로 이제 펠로톤이 매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잠재적인 인수 후보자들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펠로톤이라는 이제 큰 회사를 살 수 있는 빅네임 회사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존이어서 뭐 아마존도 관심 있나 보다라고 기존에는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헬스케어와 IoT 회사를 인수를 하는 거 보면서 이게 진짜로 펠로톤을 인수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참고로 여기서부터는 100% 뇌피셜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펠로톤 입장에서는 아마존에 인수되면은 이득이 확실하죠. 펠로톤은 지금 이제 실적을 개선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이 홈 트레이닝 기기들, 뭐 홈 사이클링도 있고 집에서 뭐 러닝머신도 있고 여러 가지의 기기들이 있는데, 그 기기들을 판매할 배송 채널을 늘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펠로톤이 직접 자체 사이트를 통해서만 판매를 하다가 이제는 아마존에 올려놓고 아마존에서도 기기를 팔기 시작했죠. 어떻게든 팔아야 돼서. 그리고 물건을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공급망 문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물류 처리를 하는데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를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보내고 하는 이 배송 시간에도 엄청나게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커머스 기업이다 보니까 애초에 이런 모든 부분들, 판매부터 시작해가지고 뒷단의 물류까지 아마존이 다 직접 스트림라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펠로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새로운 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말씀드린 이 헬스케어 데이터를 모으고 IoT 기기를 집에 깔아놓는다는 측면에서 이게 너무나도 좋은 궁합이 될 것 같습니다. 홈 트레이닝 기기를 깔아놓게 되면은 어쨌든 집 안에 그 기계가 위치를 하면서 각종 데이터를 파악을 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리고 애초에 이게 디지털 홈 트레이닝 기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터 쉐어링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부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애초에 뭐 데이터를 쉐어를 하면서 그 분석을 원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이 모으고자 하는 헬스케어 데이터까지 모을 수 있는 이런 일석이조의 상황이 되는 것 같고, 여기다 한 가지 더 얹자면은 처음에 아마존의 이제 역대 M&A 순위에서 1, 2위를 안 짚고 넘어갔지만 1위가 홀푸즈라고 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고, 2위가 MGM이죠. MGM이 이 영화 콘텐츠 만드는 그 MGM 스튜디오가 맞고,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넷플릭스에 이어서 뭐 2위급, 지금은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빨리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2위가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존의 2위급 업체로 자리 잡고 있는 컨텐츠 업체이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펠로톤은 단순 운동기기가 아니라 그 위에서 각종 운동 컨텐츠를 보여주는 디지털 컨텐츠 유통 채널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존의 컨텐츠를 그 위에서 틀어줄 수도 있는, 이 펠로톤 자체가 사실 OTT 스크린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운동하면서 드라마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헬스케어와 IoT 말고도 이 컨텐츠까지도 잡을 수 있는, 아마존의 역대 M&A 순위에서 2, 3, 4등 회사들과 모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펠로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퍼즐들을 다 연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펠로톤이 되게 좋은 인수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펠로톤이 얼마나 싸냐 비싸냐는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당연히 협상을 해야겠지만 아마존이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니고 사실 뭐 궁합만 잘 맞으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의 최근 M&A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아마존이 펠로톤을 인수해야 되는 이유라는 이제 순살의 뇌피셜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안 그래도 아마존이 최근에 반지의 제왕 프리퀄을 발표를 했죠. The Rings of Power라는 이 시리즈를 발표를 했는데, 이 시리즈를 이제 펠로톤을 타면서 볼 수 있는 날이 조만간 올 수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재밌는 순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